근데 우리 부교재 67페이지서부터 80페이지까지 여기서 세네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얼마나 그 문제로서 집중도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죠? 이거는 여기 세법에서 고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법에서 12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복습을 안 했어도 지금부터 해도 새로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초 지식에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당연히 복습을 안 했겠지만 오늘 하는 부분부터는 복습을 꼭, 최소 한 두세 번 이상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기간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점까지 시간의 길이를 기간이라고 해요. 시간의 길이를.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 총론에서 기간, 중개사를 공부하면서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기간은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점까지 시간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시작되는 점을 뭐라고 한다? 기산일, 기산점이라 하고, 끝나는 점을 만료점, 만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기간 계산을 해요. 하지만 이제 연령 계산을 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민법에서는 기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세법에서는 뭐가 있다?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선생님들,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이유는 몇 년 미만이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몇 프로? 20%. 2년 미만이면 세율이 40%. 그 다음에 1세대 몇 주택? 1주택 몇 년 보유?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양도세를 계산할 건데,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건데,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확정이 돼야 돼? 보유 기간이 확정이 돼야 돼. 보유 기간이 확정이 돼야지 정확한 세금이 계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기간이 얼마야에 따라서 뭐가 된다? 세금이 있고 없고, 세금 있다면 크고 작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액 계산 과정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결정이 돼야 된다? 보유 기간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보유 기간, 기산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우리는 취득 시기라고 하고, 만료점이 되는 시기면을 양도 시기라 하는데, 이 취득 시기와 보유 양도 시기의 그 시간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유 기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보유 기간.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보유 기간을 왜 배워야,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를 왜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인 매매예요. 자, 일반적인 매매로 샀거나 매매로 팔았어.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매매로 사가지고 매매로 팔았어. 그러면 매매로 샀을 때, 매매로 팔았을 때 그 시기를 언제로 결정할 거야? 했을 때 원칙은 언제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금청산일은 계약서상의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언제를 말한다? 사실상의 실제 대금청산 날을 말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런 대금청산일 이전에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에 뭐가 되었거나 등기가 되었거나 또는 두 번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그때는 언제가 된다? 대금청산 전에 등기가 되었거나 대금청산일 자체가 뭐 했을 때는 불분명했을 때는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아셨죠? 너무나 간단해요. 언제 아니면 언제예요? 대금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에서도 취득 시기를 배웠거든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시기인 양도 시기도 배웠지만 취득세 과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취득 시기를 먼저 정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었어요? 계약서상의 대금청산일이었어요? 좋았어. 드디어 사람보다 됐어. 그죠? 그럼 어떻게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객관적 취득이 아닌 그 외 취득 때는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한다. 맞죠? 근데 소득세법은 그냥 간단해. 객관적인 건 관계없어. 무조건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해? 대금청산에 등기가 됐어? 그러면 등기 접수일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는 안 나왔는데 거기다 그 밑에다가 좀 써두실래요?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입니다.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자, 이게 좀 되게 헷갈려요. 매수자 부담 양도세가. 자, 갑이요. 5월 2일 날 1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런데 갑이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 있는데 양도세는 양도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 을이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그래서 7월 31일 날 실제로 세금을 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얼마죠? 즉 얼마에 사고 팔았고 언제 사고 팔은 거냐는 거지. 네? 그래서 언제 사고 팔았어요? 5월 2일 날 사고 팔았어. 그러면 얼마에 사고 팔았어? 1억 1000에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등은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판단하는 거야. 시기를 결정할 때는 제외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5월 2일 날 사고 팔았어, 7월 30일 날 사고 팔았어 라고 결정을 해라고 한다면 언제 사고 팔았다?
5월 1일 날. 그러니까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1억에 사고 팔았어, 1억 1천에 사고 팔았어, 그러니까 얼마에 사고 팔았어라고 판단할 때 그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려야 하셨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요.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사고 팔았어, 언제 사고 팔았어 물어볼 수 있죠. 자,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시기를 결정할 때는 제외하고,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자, 5월 1일 날 사고 팔았어요, 7월 30일 날 사고 팔았어요? 5월 1일 날. 왜? 시기를 판단할 때는 제외하고 판단하니까. 1억에 사고 팔았어요, 1억 1천에 사고 팔았어요? 1억 1천에 사고 팔았지. 그러니까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시기를 결정할 때는 제외하고,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하고.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라고 묻는다면 시기를 결정할 때에 이게 현실적으로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그냥 더 한다면 5월 2일날 사고 팔았느냐, 이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5월 2일날 사고 팔았느냐, 7월 30일날 사고 팔았느냐 라고 했을 때 5월 2일날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1억에 사고 팔았느냐, 1억 1천에 사고 팔았느냐 할 때는 1억 1천에 사고 파는 것이다. 아셨죠? 금액을 결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아셨죠? 이해는 했고 외우기도 했는데 시험 볼 때는 꼭 이게 반대로 표시가 되죠. 저게. 자,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일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봐요. 양도 및 양도 시기와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서로 같은 듯 다르거든요. 아셨죠? 자, 먼저 취득세부터 기억해보면 취득세는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양도세는 국수 공판장 그런 거 관계없어. 무조건 대금 청산일. 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로 한다. 아셨죠? 자, 이때 결정을 할 대금 청산일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가 있는데 그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시기를 결정할 때는 제외하고 판단하고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5월 1일날 사고 팔았어요? 7월 31일날 사고 팔았어요? 5월 1일날 사고 판 거야. 그러면 1억에 사고 팔았어요? 1억 1천에 사고 팔았어요? 1억 1천에 사고 판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일괄되지 않은 기종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고요.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이런 일반적인 매매가 두 가지 조건으로 변경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장기 할부 매매다. 장기 할부 매매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할부 매매일 때는 어떻게 된다?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자, 역사적으로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장기 할부 매매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늦춰졌지만 양도 및 취득식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까지 답은 장기 할부 매매가 답이 제일 많았어. 아셨죠? 그래서 장기 할부 매매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문제이긴 한데, 자, 장기 할부 매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장기 할부 매매잖아.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시험에 자꾸 나오냐면 대금 청산일 기준이 없다.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분명히 빠른 날이긴 한데 대금 청산일 기준이 없는 게 특징이야. 아셨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인데, 빠른 날이긴 한데 뭐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대금 청산일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용의 방식이 있죠. 수용도 하나의 매매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의 방식은 언제가 된다?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 일반적인 매매랑 똑같잖아요. 다만 이게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용 개시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빨로 한다. 저 정말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뭘 여러 번 봤느냐? 수용되신 분들이, 수용으로 해서 보상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처음부터 수용 보상을 뭐 하잖아요. 협의하지 않죠. 왜? 좀 버텨요. 대부분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더 받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직 돈 안 받았으니까 뭐가 된다? 나는 양도가 안 된 걸로 다들 안다고.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수용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돈을 내가 안 받았어도 수용이 개시가 되거나, 또 수용은요 99.9% 등기가 먼저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니까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뭐가 먼저 넘어가더라? 등기가 먼저 넘어가. 등기가 넘어가기 이전에 수용 개시가 먼저 이루어지거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무신고가 많아져. 무신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나 내야 된다고. 수용이 되면 양도세가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안 나와요. 몇 천만원, 몇 억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몇 천만 원에 20%가 가산세로 더 나와야 된다면 이거 환장을 노릇 아니냐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변에 수용되신 분이거나 또는 여러분들 수용이 있다면 이때는 반드시 내가 돈 받는 날 이전에 뭐가 된다? 수용 개시가 이루어지고 그 전에 등기가 먼저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통 일반인들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고 가산세가 20%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최근에 가장 자주 나오는 그 지문이에요. 일반적인 매매가 얼마든지 계속 나오는 지문이고, 자, 매매 중에서 장기 할부 매매는 뭐가 없다? 대금 청산일 기준이 없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는 거죠. 수용의 방식은 일반적인 매매 방식과 똑같지만 뭐가 있다? 수용 개시일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68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간다면 수용 등의 경우,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언제가 된다?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실무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공탁됐다고 해서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것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공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권 소송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고,
보상금액 증액에 관련된 소송일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거 실무적으로도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증액, 보상금액 증액에 관련된 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탁이 되었어도 확정 판결이 양도 및 취득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거라고요. 너무 깊숙한 실무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일 때 공탁이 되었을 때는 확정 판결일이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언제가 된다.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로 가야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자, 상속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100원에 양도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에요? 피상속인의 취득일이에요? 예? 언제로 봐야 돼요? 상속 개시일이죠. 왜요? 그렇죠. 뭐 내야 된다? 상속세 내야 되죠. 이렇게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이거 이중과세 되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뭐 내고 상속세 내고 이렇게 돼서는 양도세 내야 된다. 예? 아셨죠? 자, 우리 이것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도움되는 얘기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아파트예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이고요. 아파트의 공시가격 12억이고 시가가 20억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양도하겠죠. 만약에 25억에 양도를 할 예정이에요. 라고 한다면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취득가액이 높으면 상속세가 늘어나겠고, 맞죠? 상속세가 줄어들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요. 자, 여기서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뭐는 줄어들고 양도세는 줄어들고, 취득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적게 잡아놓으면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겠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세를 무조건 안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아셨죠? 상속세를 조금 내더라도 뭐가 줄어들 수 있으면,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으면 상속 재산가액을 높이는 게 좋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상속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신고할 거냐, 상속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그냥 신고할 거냐. 제 말 이해하셨죠? 이거에 따라서 뭐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속세를 무조건 안 내는 것만이 능사는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상속 재산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어떻게 된다?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니, 상속가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취득세도 커질 거 아니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들 상속세 재산의 평가를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양도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취득세는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예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2.8%죠. 상속 취득세를 2.8%로 내야 되는데 취득세는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낸다? 공시가격.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만 취득세를 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이거는 실무적인 얘기인데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낼 때 상속가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크기가 달라져요. 하지만 취득세만큼은 상속세에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는 상속가액이 커져도 취득세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자 어찌됐건 자 결론 시험 문제로 다시 들어와서 상속 재산의 취득세는 언제가 된다? 상속 개시이야. 무조건 상속 개시일 취득시기. 왜? 뭐를 내야 되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 전으로 취득 시기를 결정하면 이건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 개시일 가액으로 한다. 자, 그럼 실무 들어와서 내가 상속세를 안 내더라도 상속 재산 가액을 높게 평가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그죠?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셨죠? 상속 재산 가액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감정 가액을 갚더라도 취득세는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낸다? 시가 표준액으로 내는 거다. 아셨죠? 따라서 증여자산 취득세는 언제가 돼요? 증여 받은 날이 된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가건축물 사용 승인일입니다. 물론 무허가일 때 어떻게 돼요? 무허가일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자, 시효취득. 근데 시효취득이 뭐예요? 자, 뭐가 된다? 80년 5월 1일 점유율 개시하죠. 몇 년? 20년 공동 평온하게 한다면 뭐가 돼요? 시효의 완성. 04년 등기를 했대요. 아셨죠? 그래서 뭐 했대요? 양도를 했대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먼저 취득세 취득시는 언제죠? 취득세 취득시는 시효 완성일이죠. 무조건 자동 취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소득세 취득시는 언제가 된다? 점유 개시일이 돼야 되겠지. 왜요? 그렇지. 뭐? 소구표. 시효 완성, 시효 취득은 무슨 용도다? 소구표다. 처음부터 내 거잖아. 처음부터 내 거로 봐야 되겠지. 만약에 시효 완성일을 나의 취득 시기로 본다면 20년 동안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겠네. 아셨죠? 그래서 점유한 시효 취득에 대한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점유 개시일. 이건 소구표가 되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민법에서의 권리 변동 시점은 언제예요? 민법에서는 등기 접수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효 취득은 법률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등기 취득, 취득세선 자동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취득하는데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시는 언제가 된다? 점유 개시일. 아셨죠? 이렇게 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가 건축물이에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아니가 미완성 또는 위확정된 경우. 잘 읽어볼게요. 바로 7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언제가 된다? 목적물의 완성일로 한다. 자, 이거 한번 볼래요? 그럼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을 때 보니까 계약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완성이 있고 완성이 되고 나서 대금 청산일이죠. 그리고 그 주택을 뭐 해요? 나중에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언제부터 내 거였지? 당연히 대금 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내 거가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요즘에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선납 할인해 주겠대. 예? 최소 5% 할인해 주겠대요. 요즘 이자율이 5% 되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돈 은행에 넣을 거 뭐 하면 돼요? 먼저 선납하면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다고.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대는데 대금 청산을 하고 뭐가 됐어요? 완성을 했고 그 주택을 뭐 했다? 양도했다. 그럼 뭐 이건 언제부터 내 거였냐고. 내가 돈을 줬어도 이때는 언제부터? 완성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바로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빠른 날이었지. 아셨죠? 하지만 미완성 목적물일 때만큼은 완성일과 대금 청산일 중 무슨 날? 늦은 날. 대금 청산일과 완성일 중 무슨 날? 늦은 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미완성 목적물일 때만큼만은 무슨 날로 한다? 늦은 날.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를 결정할 때 미완성 목적물일 때만큼은 둘 중에 무슨 날로 한다? 늦은 날. 아셨죠? 요것만 늦은 날이야. 다 빠른 날이고 요것만 늦은 날. 자, 환지 처분으로 인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요. 환지 처분으로 인한 취득한 토지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었죠? 벌써 잊어버렸어.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아셨죠? 다만 뭐가 된다면?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다면 감소나 증가는 새로운 양도 및 취득으로 볼 텐데 그 감소나 양도의 새로운 취득시는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본다. 환지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았죠? 환지 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과세가 유보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를 언제로 본다? 환지 전 토지의 시일로 왔었고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다면 그 감소나 증가에 대한 새로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본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 취득시기 의제 별표해 주세요. 취득시기 의제. 취득시기 의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의제 규정이 있고 추정의 규정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양도는 증여 의제예요, 증여 추정이에요? 증여 추정이야, 맞죠? 그래서 증여로 보는데 다만 뭐가 되었으면 입증이 되었으면 다시 뭘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볼 수 있다. 취득시기는 취득시기 의제 규정이지 추정 규정 아니죠? 취득시기 의제야, 이제 아셨죠? 이거는 입증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한다?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특히 토지 등일 때는 언제예요?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주식은 언제예요?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취득시기 의제 규정이기 때문에 반론이나 또는 반증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한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추정과 의제 규정이 다르듯이 아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양도는 증여의 추정이었어. 추정이 있기 때문에 입증만 해주면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양도가 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취득시기 의제 규정은 간주 규정이라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80년 5월 1일 점유개시일이 원래 취득시기죠. 하지만 이때 취득시기는 취득시기가 아니고 이때는 언제가 된다? 85년
1월 1일이 된다. 왜냐고 묻지 말라고 아셨죠? 취득식이 의제 규정이라고. 이게 주식일 때 언제가 된다? 86년 1월 1일이 된다. 그러면 이런 취득식의 의제 규정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다, 불리한 규정이다? 유리한 규정이다. 불리하지는 않는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취득가액에 아무래도 인플레가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가 있겠죠. 따라서 점유 개시일 당시 가액보다는 취득식 의제 당시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때는 납세자한테는 불리한 규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기타의 경우 볼래요? 기타의 경우 이미 했는데 3번에 보시면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할 경우는 언제가 된다? 경매 대금 완납이에요. 경매 공매는 대금 완납일이에요. 4번에 부동산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당초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이건 양도로 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원된 자산을 양도하면 취득식은 언제였다? 당초 자산의 취득이 였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여러분들 어음이나 이에 준한 증서로 받을 때는 언제가 된다? 결제일. 어음은 결제일입니다. 교부일이 아님의 주의. 네, 교부일. 어음은 교부가 아니에요. 결제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페이지 69페이지. 오늘 지금 우리가 뭐 공부했죠? 예? 양도 및 취득 시계를 공부했죠. 왜 공부했어요? 예?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보유 기간이 필요하죠?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매매는 언제예요? 일반적인 매매일 때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자, 이때 대금 청산일을 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양도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죠. 그러면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등에 있어서는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라는 거. 장기 할부 매매일 때는 장기 할부 매매로 샀어.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수용일 때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 받은 날. 그죠? 자, 그 다음에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일 때는 점유, 개시일. 처음부터 내 거였던 걸 봐야 돼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다음 미완성 목적물일 때는 둘 중에 늦은 날. 대금 청산일과 완성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늦은 날. 환지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양도했을 땐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을 하고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했다면 새로운 양도 및 취득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라는 거. 취득시기 의제 규정이 있었죠? 토지일 때 언제?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86년 1월 1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산출세액이라 하죠. 자, 우리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요.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신고가액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이라고 정하며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가액으로 하죠. 특히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는 국수 공판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90% 입증이 되면 이때는 사실상 가액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에는 그 사실상 가액의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게 있고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건설자금이자 포함해야 돼요.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 보수는 특히 법인일 때는 포함하지만 개인일 때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하지만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관련돼서 뭐가 적용했냐면 적용공사비인데, 이 적용공사비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건축주에게, 건물의 신축 이외 토지 존에 관련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이때 건축주에게는 2.8%의 세율로, 토지 소유자한테는 2%의 세율로 부과한다. 이거 기억죠? 자, 등록면허세 넘어왔어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는 소가지가 있었어.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특히 지역권은 그 중에서 요역지 가액으로 하는 거다. 자,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를 과표라는 게 있어. 뭐가 있지? 합지, 말구. 물론 그 외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정하면 되죠. 자, 다시 넘어와서 부동산 가액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부동산 가액의 결정은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가액으로 하죠. 다만 국수공판장 등의 경우 사실상 가액으로 하더라도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면 채권 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으로 해라. 제가 백미 백가마 가액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입에서 재산세 과표로 넘어옵니다. 자, 재산세 과세표 넘으면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면세와 달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이나 사실상가액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그 중에서 토지, 건물, 주택일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합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일 때 토지와 건물일 때는 70%, 주택일 때는 60%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아셨죠? 자, 이외에서 종부세 과표를 넘어오면, 종부세 과표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액에서 몇 억을 빼요? 6억을 뺀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는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는 몇 프로다? 95%가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6억에다가 몇 억을 공제한다? 3억을 추가로 공제하되 그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된다.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과표를 물어보면 반드시 뭐 기억해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등록매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당시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의 차익에 대한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당시 금액이 아니라 두 시점 간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계산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나 종부세는 그 시점의 금액으로 정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니까. 아셨죠? 그 기간에 대한 과표의 계산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어디에서? 양도가액에서 뭐를 차감하면? 필요경비를 차감하죠? 자,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고? 양도차익이라 하죠. 이런 양도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과세표준 순서부터, 자, 먼저 외우고 가요. 자, 지금부터 이 순서를 외우지 않고서는 공부가 안 돼요. 순서부터 외웁니다.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 자, 다 외웠죠? 자, 질문.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에 차감되는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 공제하면 분필 날라갑니다. 예, 예. 제가 뭐 물어봤어요? 제가 양도소득 금액 물어봤지. 예? 과표 물어본 게 아니라 소득 금액 물어봤죠. 아셨죠? 그래서 뭐다? 장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표 순서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 기억해라? 질문해 주의라. 여러분들 세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가 첫 번째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수학도 못하지만 우리 또 산수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영원한 적은 연산이지 수학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 그러면 계산 문제가 되게 줄을 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금과 법의 합계가 세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세법 시험은 세금의 문제는 없고 법의 문제만 있어요. 세금의 문제는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 한 문제도 답은 3번이야. 정해져 있어. 아셨죠? 그러니까는 세금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냥 그거는 그냥 쉽게 그냥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라고요. 아셨죠? 그거는 틀려도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를 하더라도 제끼더라도 그 문제가 차익을 묻는 문제인지 양도소득 금액을 묻는 문제인지 과세 표준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인지 요것만 먼저 기억해도 찍는 데는 답이 나온단 말이야. 정말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계산 문제를 건너뛰더라도 그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차익의 문제인지 양도소득 금액의 문제인지 과세 표준의 문제인지 정말 이해하셨죠? 요거부터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요. 자, 과표 계산 구조 다시 외우고 갑니다. 다시 한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되는데 반드시 질문에 꼭 주의해라. 아셨죠? 네, 그거부터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이에요. 페이지 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원칙이 쌍방동일 기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이에요.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무슨 가액이 된다? 기준시가액이 된다. 자, 여러분들
실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의 판단은 양도 당시 가액이 결정해요. 취득가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는 뭐가 정한다? 양도가액이 정한다. 그럼 우리 민법을 배울 때 주종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양도가액이야.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요, 99%가 다 실가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실가가 2억이고 기준시가가 1억이에요. 자, 이때 부담부 증여를 했어요. 부담부 증여를 했고, 이때 토지나 단독주택이어서 시가가 얼마인지 몰라. 시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때 기준시가가 5억이고 채무가 3억이었어.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를 했으니까 순수 증여가 얼마예요? 순수 증여가 2억이죠. 채무 감소분이 얼마죠? 3억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 3억은 양도된 게 3억이잖아. 그러면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즉 5분의 3만큼 취득가액이 돼야 되겠죠. 5억 중에서 2억은 증여가 되고 괜히 하나? 3억은 양도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2억으로 봐야 돼요? 1억으로 봐야 돼요? 즉 취득 당시 실가가 2억이고 기준가 1억이잖아요. 즉 부담부 증여를 5억을 했어. 부담부 증여가 5억이 됐고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2억을 빼야 됩니까? 1억을 빼야 됩니까? 1억을 빼야 된다고. 왜? 그래. 양도 당시 가액이 무슨 가액이었어? 기준시가였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되는 거야. 요게 실무에서 되게 실수가 많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걸 실가로 계산해서 빼버리면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양도세가 과소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실가지만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낼 때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어. 그래서 원칙이 실가다. 그럼 이거 오류야. 아셨죠? 그러니까 원칙은 쌍방 동일 기준이야.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이걸 쌍방 동일 기준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뭐 계산하는 방식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때는 추계한다라고 합니다. 추계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세무서에서는요, 이번에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그, 뭐지? 그러니까 기장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사업자들, 소득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업종이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업종별로 표준치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배달원이면 뭐 80%의 경비가 인정돼. 제 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유직업 소득자, 뭐 미용사들이다, 디자이너분들이다라고 하면 한 60% 소득률이, 필요 경비가 인정이 돼. 뭐가 없어도. 증빙이 없어도.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계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야. 아셨죠? 근데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양도 및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 양도 및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하면 그건 더 웃긴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양도 당시 가격이 실지 당시, 취득 당시 가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인정할 수 없어서 과세를 안 한다면 그건 더 웃긴 거기 때문에 양도 및 취득 당시 가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하는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뭘로 한다? 매, 감, 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시가. 입에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잖아요?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매, 감, 환, 기. 이렇게 순서로 한다. 그래서 주의. 자, 추계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때 추계 매감기나 매건 환기를 정할 때 이때는 뭐가 중요하다? 순서. 매매 사례가액보다 감정가액이 크다고 해서 감정가액이 인정되는 거 아니죠?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을 인정하는 것이고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이다. 아셨죠? 또 하나 이때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가격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이 예배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방 동일 기준으로 하되 추계일 때는 매감기, 매감, 환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70페이지서부터 좀 쉬었다 할게요.